2021 황해평화포럼을 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저희 섹션 2에서 서해 5도 및 한강 하구의 쟁점 현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번 토론에 사회를 맡게 된 인하대학교 김상훈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전문가 6분을 모시고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먼저 여기에 참여하신 전문가 6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정세일 평화포럼 생명평화포럼 상임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인천평화복지연대 박원일 평화사업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조형진 부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토론을 맡아주신 대진대학교 DMZ 연구원의 김효훈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아주신 인천대학교 통일통합연구원의 권기태 상임연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아주신 전 중국 산동대학교 중안관계연구센터의 김국래 연구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서해 5도 및 한강 하구의 쟁점 현안과 관련해서 6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발표는 7.27 한강 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가 갖는 평화운동의 의미에 관해서 정세일 상임대표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정세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인천연구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한강하고 평화의 배 띄우기 운동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일단 7.27 한강하고 평화의 배 띄우기 소개를 먼저 하고요. 대체 한강하고는 어떻게 규정을 한 것이 맞는가, 그리고 한강하고 배 띄우기 행사의 동기 어떻게 시작됐는가, 한강하고 배 띄우기가 갖는 사업 성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7.27 한강과 배 띄우기 사업의 성과는 결국 무엇이었고 향후 이 운동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과제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나 듣는 분들이 한강과 배 띄우기에 관해서 적어도 이쪽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2007년에 이 행사는 사실은 2005년에 시작됐습니다. 2005년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16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지금은 여러 가지로 변화된 모습들도 있지만, 먼저 이 행사를 한 번은 정리했던 2007년에 있었던 그 소개를 보면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강하구가 막혀져 있는데 그것은 정전협정상에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다. 정전협정상에도 이미 자유항행은 보장되어 있으니 그것을 복원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미래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평화와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실질적으로 장소에 와서 느끼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한강하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지속시키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역시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 좋은 소재가 없다. 그래서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지점으로서의 한강하구를 이야기하자. 이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평화의 배 띄우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하구를 그러면 우리가
대충 한강하고 그러면 생각하시는 것들이겠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따지면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서 예성강과 함께 서해로 나오게 되는데 그 지역을 한강하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특히 정전협정문 1조 5항에 나와 있는 한강하고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한강과 임진강 합수부, 즉 지금 우리 행정구역사로 따르면 파주, 탄현면, 만울입니다. 그래서부터 쭉 강물이 내려와서 강화도 북부 수역을 거쳐서 예성강과 조강이 합류하는 그 합수부, 그리고 교동도 북부 수역을 지나서 북쪽 황해도의 굴당포에서 남쪽의 인천시 행정구역상에 있는 보름도를 직선으로, 남북으로 직선에 있는 선까지를 한강하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장으로 따지면 약 70km, 면적으로도 280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공유수역인 동시에 접경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서해의 남북 경계선이 어떤가라는 질문을 따져보면 대충 이런 지도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남과 북을 서해는 NLL로, 그리고 강을 지나서 그 육지로는 소위 DMZ 휴전선이라고 불리는 것들로 그냥 연결시켜서 이렇게 선으로 연결시켜 놓은 상태에 있는데 이것들이 잘못된 표기다라는 것이지요. 정전협정문 제1조 5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강하구 수역은 그 한쪽 강안에서 일방이 통제하고 있고 다른 한쪽이 강안의 다른 쪽을 통제하고 있는 곳은 쌍방이 민용성박의 경우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도가 첨부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들을 보면 이런 지도들입니다. 거기 휴전협정문 1조 5항에 지도, 첨부된 지도라고 한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뭐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보시면 좀 더 보이실 텐데 여기에 보면 공동이용 한강하고 공동이용 수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요. 요 그림들을 좀 보면 지금 파랗게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한강하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은 어떤 선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한강하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북 접경 지역 그러면 보통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DMZ를 중심으로 한 휴전선들이지요. 그리고 바다에 가면 NLL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가운데 있는 한강하구라는 그 지역은 우리가 접경 지역을 얘기할 때 별로 떠올리지 않는 곳의 하나입니다. 그 성격을 보면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우리가 얘기하는 크게 따졌을 때에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소위 그 육상에 있는 비무장지대라고 불리우는 곳에는 정전협정이 되어져 있어 비무장 완충지대이지요. 그리고 정확하게 휴전선이라고 얘기하지는 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남쪽은 남쪽이 관할하고 북은 북쪽이 관할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한강하구 수역은 정전협정문에 나와져 있지만 그 지역은 남쪽과 북쪽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 특별히 소위 DMZ, 육지에 있는 DMZ와 다른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서해 5도에 있는 NLL은 휴전협정문의 근거가 되지 않는 선이지요. 따라서 이 세 선, 즉 남과 북을 가르고 있는 휴전선, 비무장지대, 그리고 한강하구, 그리고 NLL은
정확히 따지면 다른 종류의 선일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격의 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도를 그린다면 이런 식의 그림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정전협정문 제1조 5항에 관한 얘기를 오늘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굵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쌍방의 민영성방의 항행의 일을 개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강하고는. 그래서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고 되어져 있고요. 자기 집 군사 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배가 운항을 하고 한강하고를 운항을 하고 자기 쪽 수역에는 배를 얼마든지 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정전협정문 1조 5항에 나타난 규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따져보면 휴전협정문을 서로 맺을 때도 한강의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 그리고 한강 유역 주민들의 생활 방식들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나기 전 그리고 우리 민족이 같이 사는 동안에 한강은 그렇게 이용되어 있고 그렇게 사용되어 왔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강 유역이 자체가 갖는 경제적 중요성 그 비중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렇게 나눌 수 없었다는 얘기고요. 아시다시피 비무장 수역이다. 누구도 무장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리고 공유와 공존의 지역이고 이것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선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면이다. 공존이 가능한 수역이라는 것이죠. 공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행사의 동기는 1999년에 연평해전이 있었지요. 서해 5도가 긴장이 고조가 됐고요. 이영희 선생께서 서해 5도에 관련 글을 내시면서 한강하구 관련 지도를 공개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죠. 2000년에 6.15 남북선언이 있었고요. 그것을 실천하는 방안으로서 전시작전권 회수가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왔고요. 그와 아울러서 유엔사의 문제를 이제는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 설정을 정확히 해서 유엔사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들 때문에 정전협정 1조 5항이 한강하구에 있어서 한강하구를 중립수역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려는 노력들이 한강하구 배 띄우기 행사의 동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사의 효시는 2000년 6월 25일 남북 6.15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6월 25일 날 6.15 선언이 있고 난 열흘 있다가 민해총에 있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한강에서부터 그 한강에서 쭉 돼서 서해로 내려와 보자라는 시도를 뗏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효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2005년서부터 시작된 한강하구 배뜨기의 행사 및 행사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면서 그 사업들의 성과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한강하구 배뜨기 사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해 왔는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성과는 제일 처음에 행사의 제안과 태동은 아까 말씀드린 2000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시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2005년 행사입니다.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행사가 대중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서부터 2008년까지 4차례 매년 배를 띄웠죠. 그리고 2009년 내에 행사와 내용이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서 2009년에는 평화협정 운동을 선언하는 소위 말해서 정전협정을 뛰어넘어서 평화협정으로 가야 된다는 선언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변화에 의해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2009년서부터 2017년까지는 침체 잠재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배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8년서부터 2021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사업을 재개하고 평화운동으로서의 확산을 해가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좀 말씀을 드리면 행사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유엔사 공식적으로 첫 협의를 했습니다.
첫 협의 때 유엔 사안은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 우리가 사실 동력을 가졌고 이것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밝히기 시작한 일종의 효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지역과 부문을 포괄해서 전 지역에서 전 시민사회 운동단체들이 모두 모여서 한강하고 배 띄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내용들을 보시면 실제로 배를 4차례 띄우는 가운데 한강 하구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접근 조치를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사실은 2005년대 유엔사와 그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방부가 나서서 미 해병 2사단이 나서서 배를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해서 북방 한계선 자체를 어로 한계선 자체를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약 어로 한계선 800m 상방까지 얘는 운행한 적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한강하구를 진입하고 한강하구 자유항행을 요구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의미는 어디까지 갔는가는 큰 의미는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시다시피 2005년, 2006년, 2007년, 2018년에는 새로운 행사들, 즉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행사들, 부속 행사들을 만들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호응들이 굉장히 컸고 그것으로부터 자라난 청소년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2009년 7.27 한강과 배 띄우기 행사는 실제로 배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일단은 대중들에게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로서 사진전들을 진행을 했고요. 인천이 아닌 서울의 종로 5가에 있는 조회홀에 가서 기독교 회관의 2층 조회홀에서 토론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평화협정으로 가야 한다라는 제안들이 있었고 그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로 한 처음 그런 선언문을 발표하고 그런 행사가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010년서부터 2017년 평화의 배, 사실은 제가 잠복기 침체기라고 말씀드렸으면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보수적 정권들이 들어와서 평화운동이나 통일운동이 굉장히 위축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배를 한 척 띄우는데 굉장한 예산이 소요되고 굉장한 공력이 들어갑니다. 이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잊지 않는, 즉 2005년서부터 2008년까지 2009년까지 이 행사에 참여했던 많은 대중들 그리고 젊은 학생들, 청소년들이 그 행사를 잊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을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한강하구에 배를 띄웠다는 것입니다. 종이배를 띄운다든지 청소년들이 벌써 갈릭배를 만들어 갈릭배를 띄우면서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에 새롭게 한강하구 배를 또 띄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서부터 2020년까지 새롭게 배를 띄웠는데요. 사실은 2018년에 새롭게 띄울 때의 모습은 2008년에 마지막 띄웠을 때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제들이 있었지만 그 주제 내용이 슬로건상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2009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에 크게 달라진 것은 평화 컨퍼런스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평화 컨퍼런스, 즉 한강 유역을 끼고 있는 멀리 파주, 김포, 고양 그리고 기타 여러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평화운동가, 통일운동가들이 같이 모여서 그들이 어떻게 평화의 운동을 하고 있고 한강하구를 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통일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평화협정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를 새롭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실질적으로 배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에는 주민들을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를 했습니다. 강화 교동이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 세체가 굉장히 강한 것이고요. 평화와 통일을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주최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평화운동가들이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듣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강하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실은 교동에서 우리가 가끔 가지만 교동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 그들이 교동 3면이 철조망으로 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가끔은 자기들이 동물원의 동물들처럼 갇혀 있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을 거꾸로 제안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보았던 교동의 보수적인 색채, 강화도의 보수적 색채와는 다르게 그들이 실질적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 그리고 불편함들을 호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가끔 보면 날이 밝은 날 저쪽 북쪽을 바라보면 북쪽의 주민들은 한강 하구에 나와서 조개도 캐고 숭어도 잡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게 하더라라는 얘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서 그들이 바라보는 것들이 절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그들을 생각했던 건 좀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찾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거 앞에 이 부분 안 했네요. 2020년에 사실은 국회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것을 제안했던 이시우 선생을 모시고, 그리고 김종대 의원,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대표자, 통일부의 대표자를 모시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했던 얘기는 평화협정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한강하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첨언해 드립니다. 여기 보시는 배, 사실은 그때 이거 강화문입니다. 이 배는 사실은 우리 전통춤을 계승하는 분들이 자기네들의 무대 공연을 할 때 올리는 큰 소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품을 가지고 광화문에 가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평화의 배를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알고 있지만 시민들 대부분이 한강하구가 어떤 것이다라는 걸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한강하구는 중립수용이고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정전협정을 보더라도 그곳은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한강하구는 민간에게 개방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게 UN 사회에서 막혀져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전 세계, 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광화문에 이 배를 끌고 올라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운동의 성과라고 말씀드리면, 금지된 구역이라고 알고 있었던 한강하구의 존재를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철조망으로 가르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임지가 간다든지 판문점을 갈 때 바라보는 그 한강은 가로막혀져 있는데, 사실은 그 자체가 사실은 휴전협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유엔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대중화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들을 저희가 운동으로 해왔고요. 그리고 한강하구의 문화와 역사를 좀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경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그리고 그들의 실질적인 생각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들에게 부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시민사회운동의 지속성을 좀 확보했다고 봅니다. 지역 대표적 평화운동으로 일단 자리매김했다고 봅니다. 한강하구의 평화배뛰기 조직위원회를 상설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도 김포시가 그리고 인천시가 망향의 배 혹은 평화의 물길을 여는 염화수로 항행, 이것은 김포시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천시와 통일부가 망향의 배를 띄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행사라 거의 비슷한 행사, 같은 항행 코스를 달리는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것들이 조금씩은 대중화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리고 관에서도 통일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보자면 정전협정상의 비무장 공유 수역이고요. 정전협정 1조 5항에서 남북이 이용하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또 인근 유역의 남북 주민의 상계를 생각을 해서 한반도 전체 경제에서 지지하는 중요성들 때문에 개방된 수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거론하지 않았으면 국제하천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역이기도 합니다. 53년 8월에 미송환된 포로 수용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인원과 물자가 이동했던 수역입니다. 53년 10월 3일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정전협정 후속 합의서를 비준할 당시에 이 규칙과 관계사항들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줬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군사적 통제 지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말이죠. 정전협정 이후에 한강 하구를 운항한 사례들이 5차례가 있습니다. 자유로 건설을 위해서 골재 채취를 위해서 골재 운반선을 나를 때 진입하고 드나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1990년 11월 때부터 91년 11월 때까지 약 1년간 드나들었습니다. 한강 하구를 공유하던 표류하던 황소과학이 여러분 유도에 있었죠. 97년에 그 황소를 구하기 위해서 배가 들어갔던 적이 있고요. 염소를 회수하기 위해서 99년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고요. 좌초된 준설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99년 8월 달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거북선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한강하구를 이용해서 2005년에 이용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6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2018년에 있었던 9.19 군사 합의 이후에 한강하구 수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해 11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남북이 공동으로 수로를 한강하구 수로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전협정문에 금지하고 있는 바를 행했습니다. 즉, 한강하구에서 양쪽 배가 서로 접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람이 이쪽 배에서 저쪽 배를 옮겨 타거나 물자를 이동하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교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달에 양쪽이 공동으로 수로를 조사하는 일이었고, 그때 때마침 안개들이 짙어서 안전상의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 남쪽 배와 북쪽이 서로 교신하고요. 북쪽 선원들이 우리 쪽에 조사원대 타서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9.19 합의문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한강하구는 누차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일종의 문화에 있어서의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지요. 한강 유역을 통해서 삼국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졌고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삼국의 각축이 있었던 것들을 봐도 압니다. 그래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이고요. 자연과 환경, 생태적으로 굉장히 귀중한 가치를 가진 곳입니다. 한강하구 유역 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복원해주는 편익적 가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면 한강하구
휴전협정문에, 정전협정문에 나와져 있는 선이 아닌 면으로, 즉 면은 공간을 의미하죠. 공간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계는 보통 우리가 인식할 때에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선을 중심으로 이쪽은 너고 이쪽은 나다. 이 선을 중심으로 북측이고 이 선을 중심으로 남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 선에서는 사실 어떻게 그 선을 뚫지 않으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면으로 존재하여서, 즉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남북 경계인 휴전선, 한강하고 NLL이 다르다는 거죠. 한강은 특히 면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유하고 공존하고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곳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한강하구의 배를 띄워올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강하구 진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되고요. 정전협정문을 넘어서 평화협정문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화운동의 확산 기회로도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강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좀 개발을 좀 해내자. 평화의 배를 주기적으로 좀 띄우자.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사실은 연초에 행경선을 한번 띄운 경험이 있고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와 오늘 인천시와 통일부가 망향의 배라는 이름으로 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실향민 어르신들의 아픔을 달래드리고 한강하구가 중립수역이고 항행이 자유로움을 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좀 추진하기 위한 인천시의 조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습니다. 한강하고 포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남북 민간관리위원회를 조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북도 이용하고 남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민간이 좀 더 추진해보는 포럼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한강하구에 대한 제가 뭐 15년 동안 해왔습니다만은 한강하구에 대한 연구자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더 다각적으로 남북 교류라든지 생태라든지 습지, 문화, 역사 등에 대한 지원을 좀 해서 한강하구에 대한 관심을, 그리고 또 연구를,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보자라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제안입니다. 자료들 뒤쪽 부분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 오랫동안 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말씀하신 내용의 주된 내용을 보면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한강하구의 배 띄우기는 단순히 그냥 배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선을 넘어서 면으로 이동하고 또 그 선이 공간으로서 확장돼서 그 같이 공유수역에서 민간이 같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토론에 발표에 이어서 두 번째 발표, 세 번째 발표를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토론 시간을 종합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분은 서해 5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제 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천 평화복지연대의 박원일 평화사업국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박원일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인천 평화복지연대 박원일입니다. 네, 저는 그 인천이 품고 있는 접경 지역인 서해에 대한 서해 평화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서해 접경 지역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백령도 두무진에서 그 철책 너머로 보이는 북의 장상곶 사진인데요. 이것이 서해 5도 그리고 서해 접경 지역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 발표를 위해서 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 그리고 서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5도, 서해 접경지역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이름을 알렸던 사건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큰 충격이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큰 충격이었는데요. 한국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민간인 지역에 포탄이 떨어졌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연평도 주민들이 피난으로 오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서해 접경수역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고요. 아쉽게도 서해 접경수역은 한반도의 화약고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연평해전, 2002년도에 제2연평해전, 2009년도에 대청해전, 그리고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사건, 이렇게 한국전쟁 이후에 남과 북에 군사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국지전 수준의 사건이 발생했던 것은 인천이 품고 있는 서해 접경수역과 그 서해 5도 주변 바다라고 하는 것이 인 거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서해 평화가 왜 필요하고 왜 꼭 실현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 접경수역은 중국 어선들의 바다입니다. 이것은 연평도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2016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뒤에 보이는 바다에 새까맣게 몰려있는 어선들이 다 중국 어선 불법 조업들입니다. 그래서 연평도 위쪽에 북쪽의 바다는 중국 어선들로부터 점령당하고 있고요. 올해도 올 초에 발표된 걸 보면 240척이 넘는, 하루에 240척의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가장 많았고요. 점점 줄다가 2021년 올해 다시 또 많아지게 되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서해 접경수역은 규제의 바다인데요. 서해오도 주민들은 NLL 밑에, 그리고 서해오도 밑에는 어로 한계선 위에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오도 주민들은 조업을 할 때에도 그 사진에 보시는 박스 친 곳에서만 한정된 어장에서 조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야간 조업이 금지되어 있어서 64년부터 한정된 시간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오도 주민들은 반쪽짜리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그 접경수역, 서해 접경수역, 동해 접경수역 어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019년 4월 달에 일부 어장이 좀 확장이 됐고, 그리고 그 조업 시간이 일부나마 연장이 되긴 했는데요. 서해오도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야간 조업까지 하는, 그리고 어장을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남북 간의 분단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해오도 주민들의 생존, 생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규제를 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90년대부터 중국 어선들이 서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고, 중국 어선들의 조업 방식이 쌍끌이 조업 방식이어서요. 갯벌까지 다 뒤집어서 이 조업을 하고 있어서 그만큼 서해의 생태계가 많이 지금 황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어선들이 90년대부터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서해오도 주민들은 어업 활동에 상당히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그 외에 군사훈련, 남북 간의 군사적인 대치 상황이 오면 또 어업을 할 수가 없고 기상악화 등 수많은 규제와 제약을 받고 있는, 그래서 규제의 바다인 서해 접경수역입니다. 그리고 서해 접경수역, 서해 5도는 군인들의 바다입니다. 백령도가 주민이 5,000명이고요. 대청도가 한 1,200명,
연평도가 2,000명 정도 있는데 군인들 수가 백령도가 5,000명, 대청도가 1,200명, 연평도가 2,000명 정도의 해병대 중심의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절반은 주민이고 절반은 군부대다 라고 하면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은 어떨까요? 네,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의 바다인 이것을 하루빨리 평화가 실현돼서 네,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서해오도 주민들은요, 서해 적평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군사적인 위협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어선 조업 때문에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야간 운항도 되지 않고 인천에서 100km, 200km 멀리 떨어진 섬에 있다 보니까 외부와의 고립되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삼중고의 서해오도 주민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바다에 대한 희망이 2018년 판문점 선언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이제 서해 적경지역에 분쟁의 바다가 아닌 평화의 바다가 될 거다라고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서해오도 주민들은요, 이 사진은 황금의 팥이 연평도라고 하는 1957년도에 사진 찍은 거고요.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의 바다는 황금어장이라고 불립니다. 임진강, 예성강, 한강에서 나오는 영양물이 서해 적경지역에 골고루 퍼져서요, 수많은 어족 자원이 존재하고, 그리고 조기, 우리가 얘기하는 조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던, 그래서 연평도의 어업조합 일일 돈의 흐름이 일제시대 때 일제은행보다 하루 현금 흐름보다 더 많았던 그러한 황금어장을 품고 있던 서해 적경지역인데요. 이게 한국전쟁 이후에, 정전협정 이후에는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의 바다를 남과 북 어민들은 갈 수 없고 지금은 중국 어선들만 조업을 하는 그러한 바다로 되어 있는데, 이제 다시 남과 북의 어민들이 황금어장에 출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지금도 여전히나 서해 적경지역은 분쟁의 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창린도에 신형 방사포를 배치를 하는 것이 여전히나 분쟁의 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고요. 여전히나 NLL을 중심으로 남과 북은 군사적인 갈등과 대치를 하고 있는 분쟁의 바다입니다. 자,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로 인해서 서해 평화가 실현될 거다. 남과 북이 정상들이 합의를 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해 평화는 실현될 거다라고 이렇게 철석같이 믿었는데요. 지금은 서해 평화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19년 8월 달에 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이 됐고요. 2022년 8월 달에 시행이 됐는데, 여기에 어선안전조업법의 문제는 서해 적경수역 어장, 서해오도 어장을 군 부대장이 통제하고 위반 행위에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이 됐습니다. 이 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이 될 때 어떠한 간담회에도 서해오도 주민들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법이 제정이 됐고요. 이것은 서해 적경수역의 평화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서해 적경수역의 군사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어선안전조업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회 토론을 했었는데 한필훈 변호사가 헌법상 과잉금지, 재형법정주의, 포괄이익금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의혹이 있는 어선안전조업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이 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서북도서 선박 운항 규정이 있습니다. 서북도서를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들을 해군 제2함대 사령부가 통제를 하는데, 이 규정에 모법이 없습니다. 이 모법이 없어서 서해오도 주민들이 왜 해경이 입출항을 통제하지 않고 왜 해군이 하냐, 모법도 없는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항의를 하니까 어선안전조업법으로 인해서 서북도 선박운항 규정이 더 명확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해양공간계획법이 2018년 4월 달에 제정이 됐는데요. 이 해양공간계획법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구역 중에 하나가 군사활동 구역인데요. 국방 및 군사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구역이고, 군사활동 우선을 하고 그 외 활동은 시간에 따라 공중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을 한다. 자, 어업 활동도 당연히 군사활동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인천에 11,600제곱킬로미터의 바다가 있습니다. 어업활동 보호구역은 39.8%고요. 군사활동 보호구역은 33.3%입니다. 해양공간관리계획법상 이렇게 군사활동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도 당초 42%에서 어민들의 반발로 이번에 축소돼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군사활동 구역이고요. 서해 접경지역 대부분이 다 군사활동 구역으로 묶여 있고, 서해오도 어민들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도 군사활동 구역에 다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판문점 선언 이후 군사합의 이후에 서해 평화가 올 거라고 희망을 가졌는데, 어선안전조업법, 해양공간관리계획법, 서해 평화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서해 접경지역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서해오도 주민들은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러한 우리가 아무리 특수한 경우라도 수많은 규제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을 제발 좀 완화해 달라라고 국회로, 정부로 해상 시위도 하고요. 중국어선 납포를 2번이나 했고, 수많은 기자회견과 토론회와 간담회, 협약식을 했지만 여전히 서해오도 주민들의 기본권은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접경지역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해 접경지역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안을 하는데요. 서해 접경지역 평화 조성과 정착을 위한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접경지역 평화 정착을 위한 법과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법도 어선안전조업법이라던가 해양공간관리법도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해 접경지역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법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에 서해평화라고 하는 것을 남북 정상 간에 합의를 했지만 국내적으로 이 서해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건가에 대한 법이 없고요. 서해오도 지원 특별법은 연평도 포격 이후에 더 이상 연평도에서 서해오도에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서해오도 주민들이 다시 서해오도에 살게 하기 위해서 정주권을 보장해주는 이 개선하기 위한 법이 서해오도 특별지원법이고요. 그리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분단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접경지역이 개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 두 가지 법도 서해 접경지역의 평화 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는 서해오도 평화 정착을 위한 법을 만들고, 인천시는 서해 평화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을 해야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서해 평화 총괄 컨트롤 타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서해 평화에 관한 부분이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 해수부, 통일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방부에 서해 접경지역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권한이 국방부에 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국방부의 권한을 좀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송영길 의원이 서해평화협력청 설치하기 위한 법을 정부 조직 개정안을 20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를 했는데 여전히나 그냥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해 남북 해양수산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인데요. 평화는 그냥 오진 않고요. 꾸준하게 교류와 협력을 통해 대화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는데 서해에서 남북 교류 협력은 맨 처음에 해양수산 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 때 공동호로 구역과 서해 평화 수역이라고 하는 것을 합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의 바다는 남과 북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바다입니다. 중국 어선들만 조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어로 구역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바다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해양 자원과 생태계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옹진반도 서해 적경수역은 황해 냉수대가 흘러서 해조류 양식, 다시마, 김과 같은 해조류 양식의 최적지입니다. 그리고 북도 옹진반도 일대에 해조류 양식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서해오도 백령도에서도 해조류 양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협력을 해서 해조류 양식에 대한 공동 학술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남북의 해상 교류를 시작하자라고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서해 접경 지역의 안보 규제 강화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해 평화를 실현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나 안보 규제, 군사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선박 항행 제한 조치를 완화를 해달라. 야간 항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서해오도 평화운동본부의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은 부친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백령도로 들어가지 못해서 부친상조차 치르지 못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서해 평화를 만들자라고 남과 북이 합의한 이상 안보 규제, 선박 항행 제한을 풀어주십사 좀 요청을 좀 드리고 그리고 서해 접경수역 조업구역의 확장과 조업 제한을 완화해달라. 한정된 어장, 한정된 시간에만 조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업구역을 이 분단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건 알지만 조업구역을 풀어줄 수 있을 만큼 확장해달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야간 조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서해오도 주민들의 생계를 향한 절절한 외침입니다. 이러한 외침에 정부와 인천시가 적극 노력해서 국방부가 이것을 풀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올 초에 백령도 평화기행을 갔을 때 평화기행을 참가했던 인천 시민이 백령도 콩돌해변에서 콩돌을 이용해서 서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인천 시민들 그리고 서해오도 주민들이 바라는 서해 평화가 하루라도 빨리 실현될 수 있게끔 정부와 그리고 인천시가 의지를 갖고 단순히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인천시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해 5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생명, 생계, 생활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셨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평화정책을 위한 모색의 한 방편으로 조례지정, 총괄관리기구라든가 생태계 자원조사, 안보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발표로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동아시아 접경의 평화 협력에서 소주제로 서해 평화 협력 지대를 위한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조용진 부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인천대 중국학술원 조영진입니다. 예, 앞서 정세일 선생님, 그리고 광일 선생님께서 한강하고 서해 5도 등에서 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서해 평화협력지대의 주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짧게 가능하면 짧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앞서도 이제 언급이 좀 나왔지만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14 남북 공동선언에서 앞서 이 그 서해 5도 그리고 한강 하구가 포함된 서해평화협력지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서 서해평화협력지대가 애초에 구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가 2018년도 다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2007년에 나왔던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반복되었다는 것은 결국 2007년 이후에 몇 가지 진전되었던 사항이 다시 그 중간 시기에 후퇴해 버렸고 이걸 이제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상 남북 관계가 전반적으로 모두 그렇지만 서해평화협력지대에도 한국의 정권 교체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 변동에 따라서 지속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에 종속되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제 다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진전시키느냐 그리고 인천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가 이제 과제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본 발표와 관련해서 약간의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이제 인천대 중국학술원의 연구진 그리고 다른 이제 남북 관계 그리고 동아시아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동아시아 접경과 서해평화 협력지대를 주제로 인천시 남북교류 협력 담당관실에서 발주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 드리는 것은 이 연구 영역의 연구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 영역의 내용은 사실은 오늘 오늘 발표할 내용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연구 영역의 제목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즉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합해 협력지대가 여러 가지 진전을 못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양한 대안들 그리고 다양한 계획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 한반도에 국한하지 말고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 그리고 동아시아를 나가서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뭐 거기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풍부하게 할 수 있고 앞으로 만약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되고 뭐 북한에 대한 제재가 조금 완화가 된다면 먼저 준비해서 제대로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나아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구상 속에서 지금 이 연구와 영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위해서 동아시아 접경지대를 본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 있는 여러 가지 접경지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한반도를 기준으로 보자면 북쪽에 이제 북중 접경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도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인식을 못하지만 중국 쪽으로는 또 바다를 끼고 이제 일종의 접경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금문 고량주 이런 걸로 이제 뭐 알려져 있지만 대만 타이완과 중국 사이에 금문도죠 진몬다오가 접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콩 선절이 이미 이제 홍콩이 중국에 이제 뭐 이미 완벽하게 통합이 된 상태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접경이라고 할 수 없지만 과거의 다른 체제 속 그리고 여전히 같은 국가이지만 약간의 상이한 체제 속에서 어떻게 통합시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접경지대를 통해서 우리가 서해평화협력지대에 대한 함의를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가설적이지만 유형화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익숙한 북중 접경, 두만강, 압록강 등으로 나뉘어진 북중 접경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과 중국이라는 국가 단위에서 이제 주로 뭐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하게도 양 국가가 모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제 뭐 평화운동이든지 접경운동과 관련해서 접할 수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가 주체로 나설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주요하게는 공식적인 제도, 그 다음에 협정, 뭐 합의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뭐 금문도, 진몬다오나 홍콩 선전 같은 경우는 홍콩 선전은 지금은 아니지만 이러한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국가 하부 단위 즉 지방 정부나 시민사회 그리고 각종 여러 이제 주체들이 이 접경 협력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이제 가설적으로 이용을 하자면 북방의 협력 같은 경우는 국가 중심이고
남북한 협력은 국가 하부 단위 그리고 국가 이외의 주체가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남북 관계에서 봤듯이 또 북한을 상대하기 때문에 국가 단위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틀을 좀 깨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접경 사례를 참고로 하면서 국가 하부 단위 그리고 국가 이외의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까지 이런 문제의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사실은 뭐 이게 우리가 좀 비슷한 점이 있어서 진본다우로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 예시로 좀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금문도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금문 고량주 이런 걸로 익숙을 하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어서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문도는 현재 이제 타이완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히려 중국 쪽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듯이죠. 이 이유는 국민당이 1949년에 공산당의 패해서 퇴주를 하면서 일부 이제 중국 가까이에 있는 게 푸젠성 근처에 있는 섬들을 자신의 지배로 남겨뒀습니다. 그 이유는 타이완 번섬을 이제 후퇴하기까지의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곳이 필요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당시에 이제 중국 공산당의 홍군이 해군력이나 공군력이 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일부 섬을 뺏기고 이 중국 대륙에 바로 붙어 있는 진먼다오, 진먼도 그리고 이제 마조도 이 두 군데는 아직도 자신들의 영토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먼도도 이제 그러한 섬들 중에 하나고 아래에 이제 지금 지도에서 보시듯이 중국의 샤먼과 이게 타이완의 진먼다오는 이제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백령도가 현재 이제 북한의 영토인 황해도와 가까이 붙어 있고 인천의 오히려 먼 곳과 같은 형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우리 이제 백령도가 앞서도 이제 발표하신 선생님들의 얘기 속에서도 나왔지만 군사화되고 요새화된 것처럼 진본다오도 이 냉전 시기에 철저하게 군사화 요새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우리보다 더 좀 심하게 이제 군사화가 됐던 것들이 진먼다오 같은 심지어 화폐조차도 별도의 화폐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중국 대륙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점령이 될 경우 번섬의 금융까지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군사화 요새화가 되고 지하에 기지를 만들고 주민들이 군사훈련에 동원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8년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고 그리고 79년에 미중 수교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이 되고 또 경제 성장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긴장이 완화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탈군사화가 됐고 또한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중국과의 교류 협력을 위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그리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대만이 민주화되면서 앞서 이제 진먼다오를 군사화하고 요새화했던 국내 정치가 좀 달라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진먼다오, 금문도에도 새롭게 이제 평화를 조성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과거 지금 우리 백령도의 경제가 많은 부분 주둔군인 주둔하고 있는 이제 군대에 의존하는 것처럼 이 진먼다오도 이 그 군사 경제에 의존하다 보니까 오히려 탈군사화가 되면서 경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아야 됐고 그리고 이제 더구나 이제 더더욱 중국의 이제 경제를 의존해 냈고 뭐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진먼다오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전략을 꾸며 마련했는데 이런 이제 전략들이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먼다오가 이러한 전략에서 세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당연하게도 이제 가까이 있는 중국의 이제 발전 중국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경쟁성을 깨웠던 부분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자신들이 이렇게 군사화되고 요새화되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군사 유적이라 그럴까 아니면 군사적인 남아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새롭게 구성하고 오히려 남겨놓고 보존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로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히려 전쟁과 안보와 반공의 상징이었던 것을 새롭게 재구성함으로써 평화와 반전의 상징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과거에 이제 이게
뭐 가까웠기 때문에 상호 포격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탄피가 많이 남았는데 이제 진몬다오를 가게 되면 여전히 이런 것들을 이제 식칼로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이제 군사 시험터에 있던 것인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고량주 같은 경우도 사실 군사의 산물이긴 한데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남아 있는 땅 속에 판 기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군사 진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박물관이나 아니면 평화공원 등으로 조성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어두운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평화와 반전으로 나가고 있다는 모습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해 5도 등을 비롯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또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몬다오가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뭐 평화기념공원과 그 다음에 이제 갱도죠, 군사 갱도를 이용해서 유적을 만들어 놓은 모습을 간단하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런 그 냉전의 역사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오히려 과거에 군사화됐던 것들을 평화의 명소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특산품을 만들어내면서 접경 지역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고 성장의 동력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외부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배울 부분은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진몬다오 같은 경우에는 백령도도 과거에 우리가 화개노 문화권이었듯이 이게 이제 중국의 푸젠성, 복건성의 문화에 가까웠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중국과 교류가 확대되면서 과거의 정통 정체성이 급격히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굉장히 친중적인 세력이 되고 있고 더구나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중국 측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이게 타이완 내부의 내부 분열을 일종의 근거가 돼가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런 점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좀 통일 전선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그 앞서 말씀드렸던 명소화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본섬, 그러니까 타이완 정부가 어떻게 바뀌었던 간에 꾸준히 교류를 했습니다. 물론 이는 자신들의 원래 정체성이 이제 민주화가 되고 이러면서 발현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과거의 정체성, 역사적인 것들이 다시 복구됨으로써 꾸준한 접경 협력이 가능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그 가설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래로부터 비국가 단위의 다양한 주체의 상향식 교류가 이 중앙정부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제 타이완 정부가 민주진보당으로 이제 중국과의 교류 협력이 미온적이고 타이완 독립을 내세우기 때문에 중국과 타이완 관계가 안 좋은데 이 상황 속에서도 진몬다오에서의 중국과의 교류는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중국이 이런 면을 이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이 여러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있지 못한 부분인데 이제 북방사도 이게 이제 일본 용어이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 이제 남쿠릴 열도, 뭐 쿠릴 열도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본과 러시아는 엄격히 말하면 현재 전쟁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 흔히 북방사도라고 말하는 부분이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으로서는 과거에 자신들이 사할린을 주고 러시아에부터 받은 건데 전쟁이 졌기 때문에 이 러시아에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꾸준하게 이 부분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고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러시아와 일본 간에는 2차 대전의 평화협정이 아직 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중간에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명백히 말하면 2차 대전이 평화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이 남쿠릴열도 북방사도 문제 때문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흔히 여기를 독도 문제에 대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참고할 만한 사례로만 보고 있는데 사실상 러시아와 일본 간의 협력이 굉장히 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몇 장 추가했습니다. 이제 토론자분들께는 미리 드리지 못해 죄송한데 이런 식으로 사실상 형식상으로 전쟁 상태에도 불구하고 뭐 56년도에 어업조약을 체결하고 63년도에
뭐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어업 협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 자신들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이제 영해라고 생각하면서 실효 지배를 하고 있지만 인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장이 있어도 오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없습니다. 일본은 이에 비해서 아시다시피 이 그 어업 자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고 인구 밀도도 높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어업을 하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양 국가가 영토 분쟁, 영해 분쟁을 하면서도 다시마 어로 활동을 시작으로 협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좁은 섬에서 시작했다가 북방 이 홋카이도 위에 있는 아주 좁은 섬에 시작했다가 이 협력이 좀 적절히 잘 되면서 이후에는 이 영해 분쟁을 하고 있는 곳에 전체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마에서 어업 전반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와 일본의 어업 활동은 마치 우리가 북한과의 과거에 이제 그 한국 전쟁을 치르고 여전히 이게 평화로 가는 협정이 완벽하지 않고 이 일종의 분단 상황인 것과 비슷하게 형식상으로는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어업협정을 꾸준하게 확대해왔다는 점에서 좀 사례로 참고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를 살펴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앞에 제가 뭐 국가 위에 이제 단위를 말씀드렸는데 이 협정이 국가 간 협정에도 불구하고 민간 단체가 협정을 했습니다. 소련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 국가가 나왔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영해 주장을 강력하게 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정치적인 좀 자유로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면은 이제 최근에도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그 크림반도 등을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서 이제 분쟁에 개입하는 이른바 이제 유로마이난 사건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되면서 이제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북한에 대한 이거 아주 이제 엄혹한 포괄적 제재하고는 다르게 기업과 이제 인사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어찌됐든 제재가 되는 상황에서도 이 어업 협력 같은 경우에 일본과 러시아의 어업 협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재 자체가 약하기도 하지만 이게 표면적으로 민간이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재에도 어느 정도 좀 강함을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이러한 민간 형식으로 어업 협정 등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처럼 우리가 동아시아의 접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역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회평화협력지대 그리고 우리가 북한과의 접경 협력을 좀 구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게 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회 쿠릴열도의 어업 협정 같은 경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놀란 게 저희가 이 부분에 연구를 하면서 무조건 독도 문제가 들어갑니다. 국내 연구 같은 경우. 그래서 오히려 국내 연구가 수 자체도 적지만 특정한 시각에 좀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이 접경 연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좀 태도나 관점을 좀 지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우리가 외부의 사례를 접했을 때 사회평화협력지대를 비롯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착된 평화 교류를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한번 참조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국가와 국가 간의 그 교착된 상태에서 또 민간들의 노력이 또 그 교착된 상황을 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가 이외에 주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협력을 하면 좀 더 그 물꼬를 평화의 물꼬를 좀 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해 주신 세 분 발표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자분이 세 분이 지금 계신데 그래서 이제 토론을 일단은 순서대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짧고 한 점심 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진대학교의 김효은 교수님이 먼저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대신대학교의 김효은입니다.
오늘 그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이 황해평화 포럼을 통해서 서해 평화를 선도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간의 노력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맡은 건 한강하고 평화의 배 띄우기 갖는 평화운동 의미에 대한 토론인데요.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한강하고 평화의 배 띄우기 평화운동이 만든 남북 평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해봤습니다. 이제 한강하구의 뭐 의미와 그간의 쭉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럼 과연 한강하구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어떻게 다가올까? 저는 그런 게 참 잡히지 않는데, 우리가 한강은 잘 알잖아요. 서울을 관통하는 최대 강, 그리고 한강 주변에 뭐 아파트 이런 게 있지만, 한강하구라고 했을 때 그 어떤 공간적 의미라 어떤 그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분쟁이나 평화의 공간이라는 그런 의미가 참 어떤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강하구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그 평화 배 띄우기 운동은 정말 큰 성과를 가졌고, 2005년에 시작을 해서 15년, 16년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매우 정착이 잘 됐고, 이제는 좀 새롭게 질적인 어떤 도약기, 초기가 정착기였다고 하면 뭔가 전환기, 발전기, 이의 어떤 그런 평화 어떤 운동을 넘어서 뭔가 평화의 제도화 단계로 가야 되는, 저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해가 그만큼 그 분쟁의 바다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DMZ하고 이 서해 NLL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DMZ는 어쨌든 그 국가적으로도 논의를 한 게 88년 노태우 정부 때였고, 그때부터 DMZ와 관련해서는 뭐 안보 관광이라는 형태랄지 아니면 DMZ를 어떤 국제적인 생태 평화의 공간으로 만든달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로 국제 평화 지대화 이런 것들로 계속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사실 그 서해 지역이라는 곳은 지역적 의제를 넘어서서 국가적 의제로 간 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제 제도화된 게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이었고, 서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의 노력들이 2004년 정도였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제약은 있지만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3번 한강하구 배 띄우기 운동의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이전에 자료에도 보면 인천시도 지금 한강하구 포럼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2년 전에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요 평화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끼고 있는 기초지자체인 파주, 김포, 고양 등을 비롯해서 지자체 간의 협력, 그리고 광역지자체, 그리고 통일부까지의 협력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강하구 배 띄우기 운동의 의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 나서서 했다는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민간 선박이 다닐 수 있는 중립수역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분단 이후에 변함없는 정전 체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성과고, 저는 이제 인천이 그동안에 축적된 평화 운동의 동력들이 그 출발을 가능하게 했고, 그 배 띄우기 운동을 통해서 서로 더 평화 운동의 영향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말씀드리면 7.27 정전협정 행사를 넘어서 전쟁을 종식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평화운동으로 확장 전개되었다는 의미를 붙이고 싶습니다. 성과는 뭐 비슷한 건데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저는 그 제목이랄까, 이제는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운동보다는 뭔가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어떤 뭐 평화 협력 지대랄지 어떤 새로운 개념 설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 띄우기 하면 그냥 여기다 배를 띄우나 보다, 이제 요렇게 좀 축소되게 인식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뭐 청소년이나 많은 시민 단체들의 그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한 것도 좋고, 그다음에 한강하구 협력 네트워크도 많이 지속이 됐습니다. 지속이 됐지만 이제 좀 초기 형태인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좀 인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의제를 중앙 의제화 할 수 있는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중앙 정부에서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나 한강하고 남북 공동 이용까지는 갔기 때문에 이 안에 실제 한강하구에서 우리가 어떤 그 평화 어떤 교육이랄지 그런 그 주민들의 생활 향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좀 정책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강하고 배 띄우기가 이제 평화 운동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인천광역시의 평화도시 비전의 틀 안에서 다양한 평화운동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가 DMZ 하면 그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소개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뭐 임진각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제3 그 땅굴이랄지 도로산이랄지 뭐 민통선이랄지 사람들이 쉽게 가서 접할 수 있는데 한강하구나 인천 쪽은 그런 게 좀 약합니다. 뭐 물론 김포에도 전망대도 있고 강화에도 전망대가 있지만 훨씬 더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현실적인 공간과 프로그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를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강화 교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동도가 접근성이 좋아져서 뭐 수도권에서 1시간이면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바다도 볼 수 있고 오히려 육지의 DMZ에서는 북한이 잘 안 보이지만 여기는 훨씬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강화 교동이 뭐 많이 여러 가지 그 뭐 그죠? 평화의 섬 교동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게 뭐 강화군이나 이렇게 관이 주도해서 뭐 물론 해바라기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리고 케이블카를 놓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는 관광을 넘어서 정말 평화의 공간, 한강하구의 평화 공간, 남북의 평화 공간 그리고 어떤 이 동북아의 어떤 그 평화의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평화의 배뛰기 운동이 새롭게 좀 도약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민간 주도라는 게 일단은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좀 더 이거를 확장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주도를 좀 해서 중앙의제화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계속해서 토론을 먼저 다 하고요. 자,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접경지대 평화정책에 대한 검토와 추진 방향을 한번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공기태 인천대학교 상임연구위원님께서 발제한 내용들이 뭐 제도 정비 그리고 남북 해양수산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그리고 안보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인천광역시 접경 지역을 비롯한 평화도시 조성 기본 계획안에 포함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포함돼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중략되는 것들은 좀 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문에 의존하지 않고요. 일단은 지방 정부가 평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성공 여부는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위에 두고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희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과 경험에 기반한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지역 핵심 사업으로 설정한 접경 수역의 분쟁 해소를 위한 어족장 공동조사, 공동 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남북 뭐 공동 어로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사업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시 합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더불어 지자체 차원에서 지금 뭐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필수 의약품을 비롯한 말라리아 구제역, 상품 병충해 방제 등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되지 않으면서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좀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요. 인천시가 핵심 사업으로 설정한 서해오도 남북공동어로 구역 설정을 위한 기반 조성 같은 경우는 서해오도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걸린 문제로 우선 서해오도의 조업권의 확대와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인천시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지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비인데요. 박원일 국장님께서 발표에서 말씀하셨듯이
인천시가 뭐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등과 더불어서 남북교류 협력 담당관을 뭐 승격한 점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은 여전히 경기도나 강원도에 비교했을 때 양질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향후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뭐 예비한 전력 수립 그리고 추진을 위해서는 조직의 확대 개편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뭔지 뭐 조례에 대한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정세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강 하구나 서해 5도에 관련된 평화적 이용과 정책을 위한 조례 제정 이런 부분도 인천광역시가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데 제도 개선, 조직 개편 등등의 말씀도 해주셨지만 일전 합의 사항에 관련된 어적장 조사라든가 공동어로 뭐 의약품과 관련된 사항들을 먼저 이양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리신 마지막 토론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김국래 연구원님께서 마지막 토론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국래입니다. 저도 시간상 할 말은 굉장히 많지만 짧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문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제문에 첨부된 지도에 대한 문제를 좀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자료집 200페이지, 그 다음에 PPT 3쪽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의 지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도는 그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지도인데요. 이 아래 지도, 위에 지도 보면 둘 다 서해 NLL 그리고 한강 하구를 가로지르는 경계선, 이 경계선이 이제 육지의 군사 분계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지도로 되어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남북 한강하구나 서해를 표기하는 지도에 이제 이런 지도가 유통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 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를 볼 때마다 일제 강점기 시대의 어떤 일제 잔재를 하나하나 지워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잘못된 지도죠. 제 의견은 이러한 지도는 이후로는 유통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은 서해의 경계선을 NLL을 군사 분계선화 한다든가 한강하구의 남북 가운데에다가 선을 그어서 그걸 남북으로 표시하는 거라든가 이런 건 모두 그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행위거든요. 그 정전협정을 그냥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위반을 해서 까딱하면은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지도가 유통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로 나설 때 후보 시절에 한강하구 수역에 그 이른바 나들섬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강하구 수역 안에 남북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서 그 경계선의 남쪽에다가 인공섬을 만들어서 여의도의 10배 가까운 크기의 인공섬을 만들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그 설정하겠다 이런 구상을 발표를 했었는데, 정치권이 한강하구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그런 편협된 시각을 천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단적인 예가 아닌가. 대통령 후보라고 나온 사람이 그런 식의 그 공약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정치권 전체에 대한 그런 좀 문제가 있다라고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도 이제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한강하구에는 이제 선이 없습니다. 선이 아니라 수역 자체가 경계이기도 하고 중간 수역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그 가운데 선을 그어서 남북으로 경계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부적절하다라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공론화하는 이런 자리에도 이런 지도들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인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그리고 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 계획은
2007년 그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쪽의 국방부가 중심이 돼서 기초한 그런 이제 그 계획안인데, 이 계획안을 보면은 북방 한계선 이른바 NLL을 가운데로 두고 등거리로 일정한 수역을 설정을 해서 이제 그 평화협력 특별지대로 조성한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안인데요. 그 이소부하에 보면 너구리와 두루미라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초대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 먹을 것만 갖다 놓고 상대방에게 그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 공경에 빠뜨리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너구리와 두루미의 그런 이소우화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서해평화협력지대 안이 남쪽에서 제시한 안 자체가 저는 그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해의 문제의 근본점이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NLL 선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선을 사실상 인정을 하면서 그 선 남북으로 일정한 수역을 정해서 그걸 공동으로 뭐 평화협력지대를 만들자, 평화수역으로 만들자, 공동으로 수역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는 북쪽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제시해야 하는 그런 행위였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상 이 안을 남쪽에서 제시함으로 해서 남북 사이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죠. 진전이 될 수가 없죠. 북계에서 받을 수 없는 애초에 그런 안이었으니까. 근데 이런 안 자체가 우리가 서해 평화협력지대라든가 공동어로구역을 얘기할 때마다 남쪽에서는 이 안을 가지고, 이 기본 계획안을 가지고 계속 들이밀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될 수 없는 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국자들과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가 상당히 좀 게으르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하고 싶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런 그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안을 계속 들이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하고 싶고요. 이것은 이제 오늘 포럼의 포스터에서도 제가 이제 입구에 들어오면서 그런 기분이 들었었는데, 포스터에 나와 있는 오늘 포럼 포스터에도 NLL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등거리 표시를 하고 서해평화협력지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주최 측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우리 그 발표하신 그 발표자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연구를 해 주셨고, 뭐 중간 결과이긴 하지만 그 이제 발표를 해 주셨는데, 동아시아 접경 평화 협력과 관련한 연구에서 특히 이제 금문도와 이제 우리나라 백령도를 비교를 해 주셨는데요. 비슷한 측면이 있죠. 비슷한 측면이라는 건 지리적 위치, 상대방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섬이다라는 그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비슷한 지점이 있는데, 그 지리적 위치 이외에 나머지 그거보다 더 큰 변수가 되고 있는 정치적 관계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후 연구 과제에서 좀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쿠릴 열도 문제 얘기를 하시면서 함의 어떤 시사점을 찾으시면서 어떤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 상태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일정 부분 이제 형식상으로 동의가 되면서 본질적으로는 물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 맞기도 하는데, 일본하고 러시아는 분명히 강화 조약을 맺지 않았죠.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을 한 것이지 미국한테 항복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연합국으로 참전했던 국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항복 선언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만 전쟁 상태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은 조금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그것이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전제한다라면은 일본하고 필리핀 사이에도 강화 조약이 별도로 체결이 돼야 될 것이고, 뭐 동남아에 있는 뭐 여러 나라들과 다 개별적인 그런 강화 조약이 체결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이제 가름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기본적인 설정에 대한 전제에 대한 약간의 좀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어떤 결론, 이 연구의 결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뭐 만약에 조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 몇 페이지입니까? 이 204페이지의 이제 아랫부분에 PPT 아랫부분에 적경지역 사례 대만과 진먼다오 이제 이 사례 분석 시사점을 이걸 이제 도식화 시켜 주셨는데 성공 요인에 보면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고 해서 뭐 저도 동의하고요. 이게 올바른 분석이라고 봅니다. 근데 시사점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교류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중국과 대만 사이에 이 찐먼다오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위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중국이 일관되게 내세우고 있는 정책 자체가 정치적, 군사적을 앞세웠을 때 긴장 관계가 일어나고 경제적 이득을 앞세웠을 때 그게 해소되더라라는 이제 그런 교훈 아래 어떤 대만과의 관계에서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을 하고 그것을 밑에서 받았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교류라고 분석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쿠릴 열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찐먼다오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접경 지역에서의 문제는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앞장세웠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나더라라는 그런 식으로 결론을 좀 도출해내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남북 평화를 위한 모색에서 아까 비유적으로 너구리와 두루미를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해서 마치 평화를 위한 모색인 것처럼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지금까지 세 분의 발표와 세 분의 토론문을 지금 들었는데요. 이제 토론 쪽에서의 설명을 좀 들으시고 혹시 발표하신 분 중에서 이 말은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이 조금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한 30초 1분만 네네네. 조용진 방금 원장님. 선생님의 김근현 선생님의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뭐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샌프란시스코 협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그게 이제 소련 측에서 협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이런 상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상향식 교류라는 건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상향식 교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현재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통일전선 하에서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뭐 복권성 지방정부나 여러 단체가 나서지만 이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교류는 사실상 이제 진먼도 현지에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좀 지나칠 정도로 현지 진먼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 현장들이 중앙정부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자제해달라 그래도 이제 무시하고 그냥 행사에 참여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토론과 발표를 해주신 한 분 더 계신가요? 네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딱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아까 제 토론은 아니었습니다만 김국래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지도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도 이제 지도를 오늘 발표하면서 여러 장 보여드렸는데 대부분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안강하고 그리고 또 평화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휴전협정문 전체에 정전협정문 전체에 대한 문제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한강하구에 관한 얘기를 드린 이유들 중 하나는 한강하구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한강하구 입구가 인천 행정구역입니다. 사실 서해 오더와 한강하구를 같이 묶는 건 전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쨌건 간에 NLL 문제 때문에 서해 오더 특별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존재해요.
근데 한강은 사실 잊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분리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한강하고로 들어가는 입구는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구역 내에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 문제를 얘기해야 되고, 동시에 한강하구를 끼고 있는 거는 인천만은 아니에요. 서해 NLL 지역에 있는 그 서해 5도는 인천 행정구역 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는 인천시가 중앙정부랑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한강하고는 좀 다른 거다. 입구는 인천시가 가지고 있다면 인천시가 분명히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한강하고를 접해 있는 여러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서해 5도랑 좀 분리해서 이걸 특별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즉시적으로 가능하고 9.19 군사합의가 이루어졌고 비준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천에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라도 이거는 좀 나가야 된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고,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천에 여기 계신 모든 토론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인천에 대해서 애정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6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서해오도 및 한강하구 쟁점 현안에 대한 논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